교회들이 다른 쪽으로 다 이렇게 팔려나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무슬림 어떤 모스크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는 다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건 있어요. 네. 이제 캐나다도 네. 초등학교부터 이제 피임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네. 성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그 낙태율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임신을 한 청소년들과 낙태율도 이렇게 줄어들어야 네,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도표에서 보면 2005년도에 낙태율이 96,000건이었어요. 네. 근데 2016년도, 그러니까 11년 정도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97,700건이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연령 대상으로 네, 했을 모든 때죠. 연령 대상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피임 교육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건수는 오히려 조금 늘어난 거네요, 사모님. 거의 비슷한 거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낙태율이 모든 연령 여성들이 21.6%였을 때 네. 2016년도에도 20.3%의 낙태율을 기록했고요. 19세 이하 티네이저들의 낙태율도 2000년도와 비슷하게 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교육을 하고 그다음 피임 교육을 해도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도 네네. 결국 이렇게 낙태율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은 사모님께서 또 지금 연령별로 좀 이렇게 네. 가지고 오신 낙태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표를 보시면 네. 2016년도에 연령별 낙태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렇게 낙태한 아이 전체 20.3%의 낙태율을 보였잖아요. 네네. 2016년도에. 네. 근데 그 20.3% 안에서 17세 이하가 2.4%의 낙태율을 가졌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18에서 24세가 27%, 네. 25에서 29세가 27.5%. 네. 그러니까 결국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가장 낙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17세 이하도 2.4% 정도의 이 가운데에서, 네. 이 연령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낙태 시기가 언제 네. 주로 낙태를 하는지, 태아가 어느 시기에 낙태를 하는지를 봤을 때는 8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많은 낙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네.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네. 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 둘째 아이, 딸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네.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한 12주에서 14주 사이에 한 번을 해요. 네, 한국처럼 네.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 네. 네. 처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다 울트라사운드를 하는데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의사의 소견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네. 문제가 없을 경우에도 네, 이제 뭐 가정의학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의 목둘레를 쟀을 때 네. 목둘레가 보통 이 14주 된 영아의 목둘레보다 좀 태아의 목둘레보다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다운 신드롬 네. 그 이야기 견해를 들으셨군요. 견해가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어떤 카운셀러가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네가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낙태를 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될 수 있다. 14주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었고 캐나다에서 산 지 얼마 안 네.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제 그 양수 검사를 하면 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하는 것도 또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 양수 검사를 해서 아이가 잘못될 확률이 아이가 다운 신드롬에 걸렸을 확률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이제 저는 하고 싶지 않았고 또 제가 크리스찬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으로서 아이를 저희가 이제 집에 와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탯줄도 3개를 감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 아이를 낙태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장애아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저희 큰아이가 겪어야 되는
걔가 이제 살아오면서 겪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이가 어떤 장애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저희는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낙태를 원하지 않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아이가 나왔을 때 네. 너무나 건강하게 너무나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나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이제 아이가 다 정상이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이름이 정상인데 그 정상이라는 의미는 노말이라는 그 네, 정상이라는 맞아요. 뜻도 네, 있지만 네. 탑이라는 뜻의 또 정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기도했을 때 너희 딸은 정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딸 아이 이름은 정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아유. 그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태교를 하면서 네. 정말 많은 임산부들을 만났는데 저 이제 기형아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임산부들이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핸드폰에 뭐 문자가 오면서 이거 문자 보고 나서 되게 경직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왜 그런지 알아요. 병원에서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검을 받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검에서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면은 양수 검사를 많이 이제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부모가 초이스예요, 사실은. 제가 더 되게 놀란 게요, 사모님. 이 낙태 시기를 캐나다 걸 조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나라하고 완전 이제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12주 이내에 낙태를 당하는 아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이거를 14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사실은 안타까워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연맹해가지고 낙태를 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캐나다는 네. 병원에서 이제 낙태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 가지 않은 병원은 이제 공공적인 장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프라이빗 클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클리닉 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통계들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낙태에 대한 통계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클리닉들에서 통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낙태율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캐나다는 이런 낙태를 좀 이렇게 막으려는 움직임들은 없었나요? 지금까지? 캐나다도 교회 네. 차원에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경우 있었지만 이미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미 법으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큰 어떤 법적인 권한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제가 1년에 한 번인지 6개월에 한 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분기마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캐나다 주도 오타와에 March for Life라고 이제 기독교 단체든 어떤 단체든 아니면 개개인이든 생명을 존중하는 프로라이프 운동을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 어떤 그런 모임들을 크게 이렇게 대회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사모님과 잠깐 사담을 나누다가 사모님께서 캐나다에 계실 때 이런 이제 어린 친구들의 이렇게 다가가는 일을 좀 약간 비영리 단체에서 하셨다고. 네. 네, 뭐 네. 제가 뭐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조금 이제 발렌티어를 했었는데요. 네, 네. 이제 그 단체는 Pregnant Resource Center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도 네, 상관이 네. 없어요. 근데 네.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돈을 타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힘듦 아니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자기가 이제 아이 뭐
용품들이 네네. 이제 필요할 때 네네. 자기가 살 수도 있지만 네. 와서 도네이션 하는 것들을 네. 가지고 그냥 무료로 골라갈 수 있는 음. 그런 분유든 뭐 아기 옷이든 엄마 옷이든 엄마 무슨 어떤 꾸미는 뭐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캐나다 이렇게 전역에 있고요. 제가 이제 있던 도시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발렌티어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때 거기서 좀 어린 청소년들이 이게 이제 임신과 출산을 좀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출산한 후에, 아니 출산하기 전에 이제 전에. 상담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보통은 이제 초이스가 이런 초이스가 있다는 옵션을 줘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뭐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사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옵션이 있는데 생명은 중요하고 또 네가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 또 요런 옵션이 있다. 그리고 너의 몸한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단체는 크리스찬 베이스 단체였어요. 네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자 이런 가치관에서 이제 하던 그런 단체였는데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였는데 네. 그런 어떤 옵션들을 저희가 뭐 낙태는 안 돼. 그렇게 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낙태의 위험성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때 어떤 게 너한테 좋은 옵션인지를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 물론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낙태보다는 출산 쪽을 더 많이 초이스를. 그런 어떤 개개인 상담은 네.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그 어린 아이들도 16살에서 뭐 16살 된 그 청소년들의 아이들도 모성애는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아이를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낙태했을 때의 어떤 어려운 부작용 같은 걸 보여줬을 때 아이에 대한 그런 어떤 모성애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고 싶다는 아이들도 제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는 뭐 낙태를 하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병원에 이제 뭐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근데 어린아이들도 모성애가 강한 아이들은 되게 강해서 아이들을 낳고 또 그 상담받던 아이가 아이를 낳고 센터에 와서 아이를 같이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아이를 보여주면서 너무 우리가 좋아하고 너무 아이가 이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같이 얘기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강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낙태가 아닌 출산 쪽으로 많이 이제 길을 인도하고 정보를 많이 주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있던 그렇죠. 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정안에 보면 그런 상담 센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다르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앉아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면 낙태를 택하느냐 이거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형국을 보면은 그걸 통해서 낙태 이제 그렇죠 낙태 쪽으로 클릭하게끔 쉽게 하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색깔이 보여서. 지금은 또 문제가 아예 그 개정안 자체를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낙태 전면 합법화 같은 이게 지금 완전히 좀 떠버려가지고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법제화는 법제화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2월 31일이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그 낙태가 그런 몇 주까지가 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은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큰 이제 문제 혼란 가운데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사실 크리스찬들은 이 몇 주라는 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용납되지 않죠. 왜냐하면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미국처럼 이제 태아 심장 박동법을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실 6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된다. 그 이전에만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이런 낙태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통과된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기독교 교단들이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음.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개 교회마다 작은 저항은 있지만 네. 교단 차원에서 수용한 결과로 음. 동성애 목회자를 임명하고 네.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캐나다의 교회들조차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한국에 제가 와보니까 네. 한국 교단들도 교회마다 다르지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북미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겪고 있는 다수자의 역차별을 겪지 않게 되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깨어서 분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지금 한국이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패러다임이 흘러가고 네네. 있거든요. 어머님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캐나다에서 이제 어떤 사모님께서 좀 기도 모임 같은 거를 좀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네. 우리 지금 한국에 계신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좀 하실 수 있게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냈을 때 처음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이제 공립학교에 대해서 제가 캐나다는 너무 자유롭고 아이들에 대해서 뭐 성교육도 너무나 자유롭게 시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을 때 네. 이제 학교 안에서 이렇게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북미 지역에 이제 다 있는 건데요. 이제 두세 명이 모이면은 이제 이 어떤 단체, 이 모임을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Moms in Prayer라 그래가지고 그 학교 어떤 어머니들 기도 사역 같은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내가 이제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네. 그 협회에다가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와서 이런 학교에 아이가 다니는데 이 근처에 나와 같이 힘을 합해서 학교와 여러 선생님들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이제 협회에서 여기는 담당자가 누구니까 누구한테 컨택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두세 명이 모였으면 우리가 이미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다.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자. 되게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제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있는 학생들,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정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교장 선생님, 교육청까지 그런 모든 거를 통틀어서, 그리고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서 다른 대안학교나 이렇게 보내시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명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또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애써주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전국구로 이런 기도 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쨌든 공적인 곳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곳, 어떤 선생님,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의 모든 가치를 두고 저희가 3, 4, 5 모여서 정말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기도의 단체들이 한 지역에 여러 것들이 생겨나서 부모님들이 서로 초이스를 하면서 연령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교도 그렇죠. 포함될 수 대학교까지 있죠.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바람이 네, 지금 시점에서 꼭 대한민국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기도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많은 대화들을 나눴는데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또 실천까지 나아가는 카도시 TV 모든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선교 사역으로 이제 또 가셔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잘 네, 방향성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 또 카도시 구독분들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